두 사람의 사랑은 10년 이상 지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8년도에 이 정우성 씨가 놈놈놈 영화에 출연한 이후에 이제 헤어진 지 오래됐다 선언을 한 것이죠. 정우성 씨는 초반에 30대에 결혼을 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풍문입니다. 네. 주제입니다. 사기에 늪에 빠진 스타들. 지금 공개합니다. 자, 얼마 전 아주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죠. 네, 톱스타 정우성 씨가 거거 한 드라마 작가에게 46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아니 46억 원이라면 정말 큰 돈인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 있죠? 아니, 막 지금 정우성 씨 사건이니까 막 궁금하시고 막 입질 오시고 막 네, 파헤치고 그렇습니다. 싶고 막 그러시죠? 네,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 저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진짜 정우성 팬이거든요. 저도 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풍문을 네. 준비했습니다. 정우성 46억 버리고 의리를 지켰다? 의리를 지키지 말았어야죠. 이 풍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풍문 등을 쳐주시고요. 꽤 오래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요 근래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서 저는 무심코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본인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사기를 친 박모 씨가. 네, 박모 씨가 그 드라마 작가 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결혼식 사회도 봤어요. 인연이 깊네요. 그 예전에.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시거나 이런 거 없어요? 같은 사기꾼? 같은 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너도 분다. 아니 진짜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파봐요 우리 정우성 씨가 어떻게 해서 박 씨한테 사기를 당한 건가요? 네네. 그 아까 말했던 박 씨가 이제 정우성 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우성 씨한테 2008년부터 1년여간 22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46억 원 가량의 돈을 뜯어낸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물론 이제 사기를 당하려면 정말 그쵸. 어쩔 수 없죠. 그런 거죠. 왜냐면 폴링 귀신도 모르게 이렇게 작정하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쩔 수 당할 수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근데 왜 이렇게 정우성 씨는 왜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의심이 없었을까요? 재벌들만 하는 그 펀드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소스같이 믿은 거죠. 그게 이제 믿기가 됐던 거고. 재벌들이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 비밀스럽게. 비밀스럽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하는 거다라고. 실제로 그 펀드가요 사모펀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죠. 알고도 여러 군데 사모펀드가 있고 그 펀드가 참 그 재벌들이 참여하는 그 사모펀드가 뭐예요, 지혜 씨? 사모님들이 참여하는 사모님들이 하는 사모펀드. 강남에 굉장히 많은 펀드죠. 그럼요. 그 유명한 좀 있는 재벌 사모님들이 계서 사모펀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박씨가 사모펀드죠. 예? 박씨가 사모님이니까. 지혜 씨 좀 사요. 제시 남편들이 하면 남편 펀드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재벌 뭐예요? 네, 사모펀드 뭐냐면 50인 이상이 하게 되면은 모이면은 그럼 이제 공모로 속하게 되고요. 49명 이하로 들어가면 이제 사모예요. 프라이빗하게 모여서 펀드를 만든다고 해서 사모 펀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말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사기라는 거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사모펀드는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게 펀드예요. 근데 재벌 펀드라는 거는 재벌 펀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재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펀드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재벌이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재벌이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그 금융인가 받지 않는 분이 사모펀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말이 헛나오는데 만들었다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예요. 이것은 잘못된 이거 범법 행위입니다. 이희진 씨 출연한 이후로 오늘따라 굉장히 제일 똑똑해 보여요. 한 번 얘기했어요. 되게 똑똑해 보여요. 왜 오늘 자, 희진 씨. 그럼 또 하나 알려줘요. 유사수신은 뭡니까? 유사수신 행위는 이제 투자가 되지 않았을 때 미리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유사수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받은 건 불법인 겁니다. 이렇게 똑바로 말을 하면은 나도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싶어서 돈을 꿔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타입이잖아, 지금. 이 사람 믿어도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 저도 깜빡. 팔리는 거죠. 당하겠다, 야.
뭐 정우성 씨가 뭐 CF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46억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덜컥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유가 뭘까요?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또 스타 작가이니까 친한 연예인분도 굉장히 많고 또 마당발이었다고 해요. 또 친화력이 좋아서 뭐 같이 작품했던 스타들은 애정하면 다 돈독한 관계를 길게 장기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마당발 믿을 거 못 됩니다. 마당발 치고 깊은 관계 없어요. 만약에 대표 마당발로 대강사 수식어를 들고 있습니다만. 아, 제가 얕아요. 네, 그래요. 되게 얕아요. 궁금한 거는 유명한 작가니까. 정우성 씨가 이렇게 큰 돈을 이제 사기를 당했고 혹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연루가 돼서 총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지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우성 씨가 워낙 많은 돈을 뭐 사기라고 그러면 사실 투자 개념으로 지금 돈을 집어넣었다가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드라마 작가 90년대 중반에 인기 드라마를 몇 편 썼습니다. 이 박모 씨라는 작가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 사모펀드 외에 드라마를 찍겠다, 드라마를 제작한 내가 직접 집필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몇 사람들을 또 끌어모아서 사기를 친 액수가 또 꽤 됩니다. 이거 참 답답하네. 아니, 그 돈들 다 어떻게 했대요? 일단은 이제 박모 씨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어요. 그래요? 작가를 한동안 하다가 뭐 패션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출판 사업도 했고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그런 돈을 끌어모은 돈을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잘못된 거죠. 잘 됐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아니, 근데 진짜 그 생각 들어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실 이분이 대놓고 난 사기를 칠 거야는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냥 비즈니스 하려다 보니까 투자를 해라 하다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이게 사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말에 그냥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잘하면 사업가고 안 되면 사기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속여서 뭔가 너를 내가 뽑아먹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때 사기가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하고 사기는 좀 다른데 지금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존재한 상태에서 돈을 넣었을 때는 이게 이제 사기가 아니라 투자를 날리는 거죠. 펀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그건 문제가. 기망의 그런 일이죠.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은 작가들이 글에는 강하지만 숫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 거의 투자했다 날리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 작가들이 뭐 집 사면 집값 떨어지고 이런 건 유명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앞으로 이렇게 뭐 유망 투자처다 이런 거는 아무리 뭐 저도 경제 비타민 작가를 했었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작가분들이 조금 사회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물정 잘 모르고 오로지 작품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히 표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경우는 거꾸로여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충격인데요. 이 박모 씨 사건에서 밝혀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연예부 기자 중에도 사기를 당해서 이분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이 기자분이 이제 박모 씨하고 금전 거래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근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수년 만에 나타나서 몇 천만 원을 느닷없이 갚았답니다. 갚으면서 또 얼마 후에 와가지고 좋은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거기다 넣었는데 고스란히 다 뺏긴 거죠. 너무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같은 사람한테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나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제가 제일 큰 충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그쵸? 지금, 예,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결혼할 당시에 제가 사회를 봤던 것도 남편 되시는 분이 제 초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관성도 있었고, 근데 사업 수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행적이나 행태가 이거는 뭐 사기가 명백하잖아요. 전형적인.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뭐 본인 판단 미스를 해서 투자 개념으로 돈을 넣었다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뭐 거액을 뜯기는 경우겠지만 이 경우에는 액수가 뭐 5억 정도 수준인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하네요.
그런 믿음이 좀 더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편이 어쨌건 대기업 경영진의 자식이고 자제고 미국에서 MBA 과정을 했고 한국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그 상대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믿을 수 있죠. 변호사가 설마. 그러니까 남편이 변호사이고 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미모. 유명한 드라마 작가고 제가 이 사건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사기를 친 쪽이 저희 작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작가도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최대웅 씨도 약간 사기 기질이 있죠. 뭐 있죠. 모르는 사람들이 약간 다. 네, 저는 셈이 흐려가지고 예, 이런 건 잘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봤고요. 근데 이분은 조사 결과 저희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 단체인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이 아니고요. 근데 히트작은 되나요? 있어요. 네. 드라마 아니라도 근데 드라마를 보통 히트작을 쓰면 회원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예, 저희가 또 작가협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회원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변별력 있게 좀 가려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미 8년 전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금액이 회수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자신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피해를 봤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텐데 네네. 정우성 씨가 고발을 안 한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아니면 정말 풍문처럼 의리 때문에 참은 걸까요? 그쯤 되면 사실은 의리는 아니죠. 의리는 아닌데 사실은 정우성 씨 성격이 좀 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또 잊어버리고 다시 출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쿨하기에는 좀 46억. 논이긴 한데 쿨하게는 내가 얼어 평생으로도 못 볼 것 같아. 완전 쿨하시긴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리 탑스타라고 해도 46억을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잠 못 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정우성 씨가 네네. 몇십억씩 지금 막 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막 쏘고 있는데 타고난 금수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정우성 씨 그 외모도 되게 귀공자 스타일이고 맞아요. 여기서 집안 한번 근데 공개해서 어렸을 어떤지 때는 한번. 제가 알기로는 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아하. 네. 사실 뭐 과거에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말이 빈번했던 지역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살면서 결국은 또 산동네까지 밀려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뭐 벽에도 금이 가고 또 무슨 겨울이 되면 뭐 입김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추웠다고 해요. 뭐 이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옆집마저 좀 허물어졌다고 해요. 그때 굉장히 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집 형편이 좀 발가벗어지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린 시절에는 좀 유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우성 씨는 뭔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간 객관적으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는 정우성 씨는 뭔가 초월한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뭔가 그게 좀 이제 다 털어버리고 네. 좀 사람이나 좀 어떤 정, 의리 이런 걸 좀 중요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46억이라는 거금, 큰 돈을 버리고 얻는 게 있었어야 될 텐데 얻는 게 있으셨을까요? 근데 사실 그걸 감췄을 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요. 사실 그게 고스란히 그 당시 알려졌다면 돈도 잃고, 정우성 씨 바보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충분히 있었을 법한데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아니고 어쨌든 투자 형태로 가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가 되니까 자기 책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못 받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알려서 자기가 46억이라는 돈을 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면 활동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연예인들은.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들은 맞아. 그거조차도 부정적이거든요. 자기가 사기를 당했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악용하는 예. 그런 일반인들이 많죠. 연예인들이 약간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 이미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노출되는 걸 싫어가지고 오히려 소송 들어가면 내 이미지 날아가고 광고 취소되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참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설수에 휘말리고 뭐 이래가지고 괜히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더군다나 뭐 그래서 진흙탕 싸움은 좀 피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진짜 의리가 아니라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선택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인이라는 사람과 아니 근데 박 씨와 정우성 씨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네, 정우성 씨와 박 씨가 2008년도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작가와 배우로 만나서 작품 논의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중간에 엎어져서 결국 제작이 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드라마도 같이 하자고 그랬었던. 공영진 네, 씨도? 저한테도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정우성 씨랑 이 박 씨가 또 두 분 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말이 잘 통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정우성 씨가 패션 사업을 한 적이 또 있어요. 관심이 많네요. 네,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라는 교집합 때문에 뭐 자주 만나게 되고 논의를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사이가 더 돈독해졌죠. 실제로 이 정우성 씨가 이분한테 더 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분이 그 전에 스타와 패션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적이 있어요. 더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그 박모 씨가 자기 작품 썼던 그 프로그램에 드라마에 주인공 맡았던 배우들이 그러니까 있죠. 뭐 미녀 탤런트 A 씨 그리고 뭐 중견 탤런트 B 씨 등등이 있는데요. 뭐 2004년 주말 드라마 주인공이었던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요. 박 씨와 속옷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브랜드를 런칭한 지 한 3년 만에 5대 홈쇼핑 란제리 시장에서 1위를 석권할 정도로 아니, 그럼 또 힘들었었죠. 사업도 했네요. 있죠. 네. 뭐 이 중견 탤런트 B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또 이제 인연을 돼서 알게 됐고 이때 런칭했던 속옷 브랜드의 대표이사를 박 씨가 맡아서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 경우에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에 일부 성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모 씨를 아는 연예인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박모 씨에게 실제로 먼저 접근해서 원래 친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네. 워낙 언변이나 이런 게 호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저 개인적인 기억에는 그 박모 씨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 얼굴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니셨나요? 뭐 얼굴도 물론 예쁘고 박 국장님, 예. 그럼 도동환보다 예쁩니까? 뭐 지금은 뭐 좀 그렇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이유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고 또 정우성 씨가 패션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뭐 사업 노하우도 배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도 하면서 뭔가 좀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쇼킹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을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월급쟁이들처럼 차라리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데 많이 벌 땐 많이 벌고 또 놀 때는 쫙 놀고. 맞아요. 그리고 과연 내가 몇 살까지 또 이걸 했으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거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혹하게 돼 있어요. 안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사실 연예인들 장부 볼 줄 모르고요. 그래서 거의 100이면 그리고 연예인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친절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네네. 장사 같은 거 하더라도 막 퍼주고 홍석천 씨처럼 잘 보너스도 안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옛말에 그 돈을 빨리 날리고 싶으면 의류 사업을 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의류 사업이라는 게 철이 지나면은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광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모펀드라는 거를 만든다고 해서 그 돈을 자신의 이제 사업하는 의류 브랜드, 특히 홈쇼핑 한다고 그랬는데 홈쇼핑은 홈쇼핑에 떼주는 게 30%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좀 많이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박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패션 그 사업 예. 총 이게 매출이 대략 어땠나요? 당시 수입이 연매출 60억 원? 60억 원? 정도 이 정도 됐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봐야죠. 연매출 60억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괜찮은 거죠. 규모잖아요. 우리 서초 씨도 연매출 60억은 버시잖아요. 넘죠. 넘으시잖아요. 네. 연매출 한 1000억 될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홍진영 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홍석천 씨. 아유, 동진영 씨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홍석천 씨. 아이고, 네.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홍 사장님. 예. 한때 까지는 제가 좀 찍어봤는데 이야. 그 이후는 요즘 경기가 무척 안 좋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멋있다. 그렇다면 정우성 그 사기 사건의 가해자 박 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3월에 이제 구속 적부심이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범죄 사실이 이미 다 소명이 됐고요. 그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달 초에. 4월 5일 날 구속이 돼서 현재는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정우성 씨가 고소를 하지를 않았으니까 고소를 안 했는데 지금 다른 피해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는 이제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벌을 받는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해도
벌을 받고요.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으면요. 아니, 분명히 치과 의사신데. 변호사라고. 예, 맞아요. 변호사지. 이제 약간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 의대 몇 수로 갔어요? 혹시 법대하다 안 돼서 아니요, 의대 아니요. 갔어요? 한 번에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S대는 B대든 T대든 네. 비슷비슷한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천재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은 아프고 다쳤지만 여기서 만약에 더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뭔가 끝장을 보는 것이 결코 본인한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우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투자를 했고 그 투자에 실패했을 뿐이다. 라는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고. 정말 대단해 보이네요. 영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몇 번 인터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의리가 있으시고 좀 이렇게 쿨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약간 포근해요. 사람 자체가. 예, 좀 따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좀 큰 돈을 손뜻 빌려주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제 예전에 김정태 씨랑 영화 똥개를 같이 찍었는데요. 그때 이제 두 분이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당시에 김정태 씨는 좀 무명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좀 집세를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일주일 안에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이렇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렵게 정우성 씨한테 이제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던 거죠.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못 빌려줬을 것 같은데. 정우성 어떻게 씨, 됐습니까? 정우성 씨는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탁을 받는다면 정말 빌려줄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요새 좀 정말 어떤 그런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진짜 미안한데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미리 이제 야 돈 얘기라면 하지 마 이렇게 아예 듣고 싶지가 않고 약간 좀 약간 지인끼리 뭔가 돈거리 하는 게 좀 이제는 꺼려지거든요. 왠지 의가 상하는 느낌이 들고 문제입니다 정말. 아니, 그래서 우리 김정태 씨한테 돈을 빌려주셨나요? 그때 김정태 씨는 약간 좀 이미 다 포기를 하고 짐을 싸고 가족들과 정말 길거리에 나앉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 정우성 씨가 입금을 해줘서 가족들 모두 지금 굉장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감사함을 안고 있다고 해요. 정말 그거는 진짜 못 잊어요. 저도 이제 활동을 2년 정도 안 했거든요. 작년까지. 2년을 안 하니까 정말 있는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통장에 한 100만 원인가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친한 지금 이제 연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유명하신 분 씨양 언니한테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선뜻 먼저 이렇게 빌려주더라고요. 얼마를. 근데 그 정도까지 얘기하기가 저도 제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음도 이해하고 빌려달라고 하는 마음이나 빌려주는 마음이나 둘 다 편하진 않다. 근데 저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저처럼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저는 주는 마음으로 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정우성 씨의 미담 하나 더 나갑니다. 네. 막 나오네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 이 영화는 김하늘 씨랑 정우성 씨가 함께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개봉을 할 수 있을지 말지 굉장히 어떤 위기에 놓여 있었을 그 찰나에 감독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몇십억 원의 제작비를 턱하니 내놓은 일이 있었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정말 제작 발표 때도 그렇고 정우성 씨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파도 나오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돈보다는 감독의 어떤 잠재력인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 정우성 씨가 김정태 씨한테 어려운 무명 배우에게 집세를 빌려줬다. 이건 굉장히 리얼리티 있고 휴머니티 있고 좋은 사건인데 저는 그쵸, 모든 그건 있는 것 사건을 같아요. 그래,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 잘 나가던 드라마 작가가 또 남편도 괜찮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랬는데 또 휘청하게 된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이 보강 수사나 이런 걸 좀 통해서 명백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참 이게요 지금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이게 조심스러운데 뭡니까? 이게. 해보세요. 이 호스트바 아담한테 캐스팅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까? 정우성 씨가요? 예전에 이거 길 가다가. 괜찮아요? 이거 제가 하는 프로그램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정우성 씨가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씀하신 건데요. 아마 그때 자기가 지하세계로 갔으면 지하세계 판도가 바뀌었다. 짓고 그랬을 거다 했는데 쿨해요. 돈보다는 꿈을 쫓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한마디에 제 정우성 씨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그리고 담겨 있는 또 거죠. 연예계 판도를 바꾸신 분이잖아요. 그럼 멋있어요. 제가 정우성 씨 때문에 되게 설렌 적이 있었는데요. 왜요? 예전에 그 어떤 영화 영화 때문에 누구나 다 설레요. 저도 TV 보면서 설레는데. 네, 아니 영화 네, 무슨 영화 무슨 현장에서 네네. 잠깐 이렇게 마주쳤는데 인터뷰하면서 이제 몇 번 보고 하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요즘 연애하나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로.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예뻐졌어. 이러고 딱 가시는데 설레요, 설레. 굉장히 가슴이 굉장히 설레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진짜 정우성 씨가 지하 세계로 가지 않아주셔서 감사하지 말입니다. 제일 핫한 골드 싱글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들이 왜 혼자인지 숨겨진 이유와 사연들을 낱낱이 공개해볼까 합니다.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죠. 정우성 씨입니다. 정우성 씨는 나이가 올해 44살이라고 하죠. 1994년도에 고소영 씨와 함께 출연한 영화 구미호를 통해 데뷔를 했는데 그 후 영화 비트, 태양은 없다를 통해서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우성 씨 얘기 중에 이제 데뷔 전에 또 굉장히 좀 얼굴이 많이 알려졌다. 워낙 잘생겨가지고. 근데 정우성 씨가 강남의 한 카페, 압구정동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페 정우성 씨 이전에 또 구본성 씨가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곳인데 아무튼 뭐 정우성 씨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던 그런 사람 중 하나고요.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은 카페에서 일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 카페에서는 누가 일했는지 아세요? 공유? 아니요, 이정재 씨입니다. 거기 어디? 그 동네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압구정에 정말 핫한 카페 몇 군데가 있었는데 뭐 모델 지망생이라든가 뭐 연예계 지망생들이 뭐 시간 남으니까 캐스팅 안 되면 거기에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 정우성 씨 같으면 정말 외모, 재력, 또 인품의 매너까지 모든 게 정말 완벽한 남자인데 네. 왜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요? 근데 아마 이제 두 번의 그 이 공개 연애로 인한 후유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첫 상대는 이제 데뷔 전부터 만났던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당시 정말 이 그 정우성 씨의 인기는 굉장히 핫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여자친구 내지 뭐 연애 상대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이미지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정우성 씨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걸 봤었어요. 제 이제 옆 테이블에서 처음에는 이제 여성분이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이렇게 올 때 보니까 방대에 앉은 남자분이 정우성 씨더라고요. 사실 공개 연애를 하니까 이제 당시 정우성 씨 여자친구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로 팬들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좀 시달렸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 고충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10년 이상 지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8년도에 그 이 정우성 씨가 놈놈놈 그 영화에 출연한 이후에 이제 이 헤어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정우성 씨는 초반에 이제 그 30대에 결혼을 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결혼은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연애는 했었죠. 너무나 유명한 이지아 씨와 교제했던 게 2011년인데 이지아 씨가 이제 두 번째 사실상 그 공개 연애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한 달 만에 참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이제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지아 씨가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전 남편과 소송 중이라는 것도 뭐 충격일 수 있겠지만은 근데 뭐 사실 우리도 알고 놀랐지만은 그게 본인도 서태지 씨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우성 씨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상당히 좀 트라우마가 자리해가지고 정우성 씨가 결혼 안 한다. 쇼크를 좀 많이 받았고 결혼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깨닫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정우성 씨와 이지아 씨는 드라마 전쟁의 신 아테네를 촬영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파리에 가서, 그러니까 드라마 종료 후였죠. 그 후에 파리에 가서 조금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사진을 찍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때 파리에서 이지아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정우성 씨에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정우성 씨도 미리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사실 그때 저희도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정우성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성 씨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
때 뭐 여자로서 굉장히 자신의 과거를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고스란히 잘 공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정우성 씨 또한 나도 10년 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좀 달래줬다고 하네요. 이지아 씨도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좀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저는 이제 당시에 이걸 취재할 때 느낀 건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정우성 씨는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우성 씨가 나중에 지인한테 정말 서태지 씨 그 전 남편이 서태지셨다는 거, 아까 이준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태지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그 이지아 씨를 계속적으로 만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 누모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헤어짐을 두 사람이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열애가 밝혀졌을 때 그때는 이제 소녀 팬들이 보세 옷가게로 또 찾아갔었다면 이번에 이제 알려진 이제 이지아 씨와의 연애에서는 전 국민이 마치 이제 헤어져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던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알려지는 족족 계속 자신에게는 좀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 생각에는 아직 정우성 씨가 결혼 안 한 건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사람들에게 뭐 이용당하고 배신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정우성 씨가 뭐 사기를 당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굉장히 연예계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작년에 이 사기 사건이 46억 사기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지만 이 정우성 씨한테 46억 원을 사기를 친 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굉장히 그 지상파 드라마를 했고 굉장히 또 제가 알기로 저도 뭐 일위 관계로 뭐 그 당시에 많이 만났었던 그 작가 중에 하나인데 얼굴도 이쁘장하고 굉장히 사교성이 좋아요 일단.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친분 관계가 돈독했고. 근데 어쨌든 정우성 씨도 이런 그 연기자와 작가의 어떤 그런 방송가에서 만나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재벌들만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짓말로 정우성 씨한테 얘기한 거죠. 정우성 씨가 딱 믿고 22차례에 걸쳐서 무려 46억 2,600만 원을 건네는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이 왜 2015년이 돼서야 공개가 된 거죠?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정우성 씨도 그래서 이젠 정우성 씨도 피해자더라라는 소식이 나중에서야 알려지게 된 거죠. 하지만 정우성 씨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채로 투자를 한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정우성 씨가 물론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사기당해서 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굉장히 실제로 정우성 씨에 대한 어떤 좋은 일화는 많습니다. 배우 김경태 씨가 정말 단칸방도 얻기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우성 씨가 선뜻 수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고 또 한 번은 뭐 자신이 그 조연출로 했던 감독이 입봉이죠. 데뷔할 때 29억 원을 또 내놔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혼자서도 굉장히 잘 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놀기를 즐겨 하는데 이 혼자 놀기 때문에 그 팬들의 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정우성 씨도 이제 그 자신의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최근 근황을 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리게 되는데 워낙 그 조금 이 다른 여자 연예인과는 다르게 이 셀카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이 좀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 사진까지도 올리면서 제발 좀 이제 팬들로부터 잘생긴 원래 모습 그대로 올려달라 이런 이제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정우성 씨는 내가 이제 잘난 체 하려고 올리는 사진이 아니라 나의 그냥 근황을 소통하고자 하면서 올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팬들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조금 사진을 갖다 잘 찍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간에는 그 사진들을 보고 얼굴 그렇게 쓸 거면 그 얼굴 나를 달라고 사람들도 속출하고 하죠. 맞아요. 정우성 씨의 혼자 노는 방법, 나를 잊지 말아요. 그 영화 촬영을 통해서 기타를 배우게 됐다는데 기타를 치면서도 혼자 잘
논다고 하는데요. 혼자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제는 좀 지겹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영화 제작에 좀 관심을 좀 보인다고 합니다. 절친 이정재 씨와 중국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내가 영화를 만들면 네가 출연해라. 뭐 이런 둘만의 또 구두계약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뭐 아무리 술자리에서 뭐 섭외를 한다 그래도 이정재 씨인데 개런티가 만만치 않았겠어요. 만만치 않은 개런티였어요. 사실은 얼마냐면 단돈 10,000원이었다. 와, 뭐 훈훈한 일화인 거죠. 네, 이렇게 멋있는 정우성 씨에게 대놓고 고백했던 연예인이 있다고 하던데 게다가 정우성 씨가 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박경림 씨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알겠습니다. 않으니까 쭉 넘어가시죠. 네. 한 방송에 박경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살 때 당구장에서 이제 정우성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대부분 뭐 그래도 이렇게 첫 대면은 인사를 할 때 어머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처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해가 너무 갑니다. 그런데 이때 정우성 씨도 함께 재치 있게 나도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 그렇죠. 그거 듣기만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이후에 박경림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또 이제 또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조각이 사랑한 치명적인 그대. 이렇게 화환을 보냈다고요. 이야. 뭐 박경림 씨도 그랬지만 박경림 씨 명함도 못 내는데 이영자 씨에 비하면 그렇죠. 이영자 씨가 무슨 결혼식장에서 연예인 결혼식장에 우연히 이제 만났는데 정우성 씨한테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뭐 싱글남 싱글녀니까 우리 뭐 외로운 사람끼리 한번 만나자 해야 될 거를 언제 한번 봐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언제 한번 자요 우리 언제 한번 자요 그 마음 급하니까. 이영자 씨 앞이고는. 흘리고. 역시 고수시네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누나죠. 예. 이해해주시네요. 정우성 씨에게도 그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좀 밝히기 싫었는데 인터넷에 정우성 씨의 그 과거 사진이 있어요. 그 M자 탈모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남자답고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 외국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M자 탈모 멋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M자 탈모거든요. U자 탈모인데. U자 탈모인데요. 소문자 M인데요? 그 사진이 저래. 네, 사진이 나와요. 제가 저 때 상황을 아는데 저 때가 이제 그 탈모가 아니고요. 네. 그 영화 출연 때문에 모발 이식을 모발 이식이요. 모발 이식. 네, 정우성 씨가 탈모면 또 어떻습니까? 많은 여성의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떤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2년 전에 그 영화 행사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네. 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 자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저는 사실 그냥 멋진 잘생긴 배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날이 서 있으면서도 뚜렷했었고 굉장히 주관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잘생긴 배우, 멋있는 배우에서 또 의식 있는 배우로 또 거듭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맞아요. 선행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라고 하면 바로 이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배우 정우성 씨인데요. 저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뭐 현 씨가 시작했고 정말 많은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참여했지만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우성 씨가 조금 참여하고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지면서 조금 더 폭이 더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저는 배우 여신구 씨의 지목을 받아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정우성 씨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과 완공까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선행하면 자연스럽게 정우성 씨를 떠올리게 되는데 정우성 씨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배우 정우성 씨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판자촌 산동네를 여기저기 굉장히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한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생계를 위해서 중3 때 여고 앞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 외모가 워낙 빼어나다 보니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리고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데뷔 이전, 이후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흑역사가 없는 연예인으로 유명한데 과거에도 미남, 미래에도 미남, 현재도 미남, 그냥 정말 미남을 대표하는 배우잖아요. 그런 정우성 씨에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멘탈 미남이라는 호칭인데요. 외모와 더불어서 멘탈까지 미남이다라는 굉장히 대중의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를 비롯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행이라는 게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우성 씨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선행을 하셨길래 이렇게 선행 스타, 멘탈 미남 뭐 이런 얘기를 듣는지가 궁금해요. 네, 현재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UN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정우성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던 어느 날 UN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가 저를 찾아왔고 그런 자리를 제안했는데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생각에 이 일을 하게 됐다라면서 친선대사를 하게 된 그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뭐 친선대사, 뭐 홍보대사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게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정우성 씨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발적으로 이번엔 어디를 가야 할까 늘 고민을 하고 그 일정을 위해서 그 염두를 해둔다고 해요. 또 난민촌 방문을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곳에 찾아와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계속해서 부여받는다고 하고 또 난민촌에서 활동 중인 난민기구 종사자들을 보면서 존경심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기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정우성 씨를 저격해서 구설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인가요? 네, 정우성 씨를 겨냥한 사람은 웹툰 작가죠. 윤서인 씨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지난 20일이죠.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잖아요. 정우성 씨가. 그래서 자신의 SNS에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자마자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윤서인 씨의 반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남 보고 희망이 되어달래? 자기는 희망이 안 되어주면서라며 우성 씨 최소 몇 명이라도 좀 데리고 살면서 이런 소리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죠. 네. 누구예요, 이 사람이? 윤서인 씨는 사실 극우 인사로 지금 뭐 대충 문화계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논란을 즐길 줄 알아요. 본인이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정우성 씨를 희야한 그 만화가 게시돼서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실시간 검색에 올랐는데 이 윤서인 씨는 SNS에 나도 착한 말이나 하면서 살 걸이라는 글과 함께 만화 한 것을 게시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만화 속에서 한 남성이 대형 저택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SNS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화 속의 남성은 SNS에 여러분들 난민에게 희망이 되어 주세요라고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난민을 받고 안 받고의 찬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우성 씨 개인에 네.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난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우성 씨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대상이 정우성 씨가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그냥 썼으면 이건 기사화가 전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알고 예. 있겠죠. 이 웹툰도 그렇고 그 나름 그 저격에 대해서 정우성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정우성 씨는 무대응 중입니다. 그래서 뭐 윤서인 씨 만화에 대해서건 어디에서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SNS 등을 통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병헌 씨 말고도 넘치는 팬 사랑으로 팬 서비스형 공약을 내건 스타들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약 중에 가장 로맨틱한 공약을 한 분인데 저희 새 여기자들이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분 정우성 씨인데 2013년에 개봉한 영화죠. 이 감시자들 때 이 500만을 돌파를 하면 500만 번째 관객과 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내건 거예요. 저는 심장 떨려서 당첨돼도 못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진짜 리얼 데이트하는 거예요. 지현수 씨 이렇게 입을 못 다무세요. 저 이 영화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봤거든요. 이런 줄 알았어요. 늦게 볼 걸. 그렇게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개봉 4주차 때 딱 520만을 돌파를 했는데 이 강남구 모 영화관에서 이제 이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이 1일 데이트권을 추첨을 했는데 주인공은 남자? 20대 여성이었어요. 웬일이야? 정우성 씨가 정말 화면에서도 너무 멋지지만 사실은 정우성 씨는 실물을 봤을 때 깜짝들 놀라십니다. 정말 너무 잘생긴 그것 때문에 그 여성분 숨이 확 멎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빛이 레이저시잖아요. 네. 레이저로 이렇게 뚫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귀여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말 다행히 이 20대 여성분이 기절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첨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오열이죠.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또 정우성 씨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가서 직접 다독여주면서 더 울지 그러면. 괜찮다고 네 이렇게 또 다독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 팬 그날 어떤 데이트를 했냐 함께 정우성 씨와 저녁을 먹고 또 영화 시사회까지 함께 봤어요. 우리 X와 같이 함께 시사회 가서 이게 완벽한 데이트죠? 완벽한 데이트죠. 네. 네? 네? 정우성 씨랑 이렇게 데이트한 적 있어요? 왜 갑자기 저는 뭐 한 이 정도로 한참을 대고 있었죠. 뭘 대고 있었다. 지금 잘하네 이렇게. 배우신 분이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연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정우성 씨가 광고로 감독으로 데뷔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광고를 찍었는데 모델이었어요? 네, 약간 사이버틱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점을 찍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점을 찍어주셨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찡당했어요. 자, 다이아 미스터로 불릴 만큼 정우성 씨가 배우 활동을 하면서 이 축적한 자산도 상당하지 않을까요? 예. 상당 안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면 이분은 데뷔부터 27년 동안 탑스타였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현재도 영화 출연료는 편당 8억 이상 정도로 알려져 있고 수익 지분은 따로 받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가 아니라 그 어떤 업계도 그 업계에서 1등하는 사람은요. 부자여야 되고 잘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연예인들은 돈 많고 그러고서 좋은 집 살면은 왜 사람들이 질투하면서 더 손가락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업계에서 그 정도 살면은 오히려 맞아. 대한민국에 저 정도 유명하면 저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네, 광고계에서도 정우성 씨는 20년 넘게 A급 모델이에요. 이 1년 기준에 광고 편당 대략 7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받을 것 같은 좀 예상이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 정우성 씨가 광고에 출연한 편수가 무려 68편이라고 합니다. 68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곱하기 계산 잘하시는 분 계시나요? 얼마죠? 저는 계산합니다. 4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400억이 넘습니다. 400억 넘네요. 400억. 그 많은 광고를 찍으신 것도 정말 대단한데요. 정우성 씨가 사용하시는 카드도 남다르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지난 2018년 정우성도 겨우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헤드라인의 이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정우성 씨가 발급받은 이 신용카드 바로 H사의 신용카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정말 받기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몇 %라 그래요? 3%, 1%, 상위 1%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신용카드는 대한민국에서 0.05%. 0.05%
네? 0.0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05%의 아주 제한된 명사들에게 초청을 보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골라내는 신용카드라고 알려져 있어요. 카드업계에 따르면 가입 대상으로 일단 회원 초청을 한대요. 그 이후에 또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만 200억 원대가 있어야 되고요. 월 수익이 6천만 원 이상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고 또 사회 봉사 활동이라던가 뭐 풍미,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카드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카드 발급 조건만으로도 정우성 씨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우성 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관심이 있거든요. 현재 정우성 씨가 소유한 부동산은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동의 펜트하우스 한 채 정도가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 2013년 3월에 분양을 받았는데 공급 면적 61평. 그리고 16층 중에 15층인데 이 고층 같은 경우는 거의 매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세대별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중적인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연예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의 현재 매매가는 약 5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